겉으로 보기엔 미국 경제 지표? 꽤 탄탄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벌써 1,4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네, 지금 한국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뭐랄까, 경제 지표 숫자 자체보다는 워싱턴에서 들려올 어떤 협상 소식, 여기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번 주 발표된 주요 경제 동향, 그리고 특히 우리 자산 시장을 정말 뒤흔들고 있는 이 한미 간의 협상 변수를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문제랑 또 통화 스와프라는 어마어마한 변수가 걸려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거대한 두 가지 이슈가 한국의 주식, 금, 부동산, 또 코인 시장까지 여기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저희가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방향성은 거의 전적으로 한미 통화 스와프 이 협상 결과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경우엔 시장이 좀 극적으로 안정되면서 반등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엔 정말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떠오를 만큼 아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혼란의 배경이 되는 미국 경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이번 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 숫자만 보면 상당히 강력했죠. 네, 그렇습니다. 2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8%까지 나왔고요. 3.8%요? 와. 네, GDP뿐만 아니라 내구재 수주라든지 개인소득, 지출 같은 지표들도 괜찮았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8천 건이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거고요. 그럼 표면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신호네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요. 근데 이상하게 지표가 이렇게 좋은데도 시장 반응은 영 좀 미지근했어요. 맞아요. 특히 그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에빗 하이 이렇게 한마디 한 다음엔 더 그랬던 것 같고요. 네, 단순히 그냥 좋은 소식은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춘다. 이런 해석만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이 있죠. 네, 뭔가 시장 참여자들은 이 숫자 너머에 다른 걸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경제가 강하다 이게 아니라 그 강함 속에 자산을 가진 계층하고 그렇지 못한 계층 간의 괴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좀 주저하는 이유죠. 아하, 괴리요? 네, 파월 의장 발언도 어떻게 보면 이걸 좀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이고요. 실제로 세부 지표를 좀 뜯어보면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오히려 떨어졌고 또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실업률, U6라고 하죠. 이건 오히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로 버티고는 있지만 일반 서민들, 일반 가계 수준에서는 어려움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소비나 GDP 숫자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거죠. 자산 가격이 만약에 꺼지면 생각보다 경제가 훨씬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고용시장도 그렇다고요? 파월 의장의 기묘한 균형이라고 표현했다던데. 네, 고용시장도 좀 특이합니다. 파월 의장이 스트레인지 밸런스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은 사람 덜 뽑으려고 구인 공고는 줄이잖아요. 대신에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일자리가 급하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기업의 구인도 줄고 일자리 찾는 구직자 수도 동시에 줄어드는 과거 사이클과는 좀 다른 그런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허, 정말 기묘한 균형이네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뭔가 복잡한 신호들이 막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배경 속에서 그럼 글로벌 자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미국 증시부터 보면요. 주간 기준으로 S&P 500이 한 마이너스 0.28%, 나스닥이 마이너스 0.56% 정도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약보합이네요. 네. 근데 좀 흥미로운 건 빅테크 기업들 안에서도 명암이 확 갈렸다는 거예요.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곳은 올랐거든요. 근데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기업들은 한 3%에서 5%씩 하락했어요. 빅테크 안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났군요. 그럼 뭐가 올랐나요? 오히려 에너지나 유틸리티 같은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들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약보합인데 아시아 쪽은 타격이 더 컸다고요? 네,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특히 한국 시장의 불안감이 유독 컸습니다. 뭐 이유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요. 네, 그 문제 때문이겠죠. 코스피가 주간으로 마이너스 1.5% 빠졌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마이너스 1.5% 하락했습니다. 특히 인도 증시는 마이너스 3.0%로 낙폭이 더 컸어요. 신흥국들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그럼 더 강해졌겠네요? 금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였죠. 그렇죠. 미국 국제시장은 뭐 큰 움직임 없이 조용했지만 금하고 은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반대로 이제 대표적인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이걸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은 좀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무기한 선물, perpetual futures,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 문제, 이걸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 그 무기한 선물이요. 레버리지를 엄청 크게 일으킬 수 있어서 변동성이 원래 큰 시장인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연쇄청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아주 급격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루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지적되던 문제인데 이게 참 규제 공백 속에서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 시장의 발목을 잡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죠. 한국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10원을 넘어서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셨을 텐데요. 역시 핵심 원인은 그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이것 때문이겠죠? 네, 이번 주 환율 급등하고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 것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가 외환 시장에 아주 극심한 불안감을 불어넣은 거죠. 3,500억 달러 이게 액수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외환 보유고의 84%라니, 와. 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3,500억 달러는 그 8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건 뭐 유사시를 대비해서 쌓아둔 비상금 대부분을 그냥 내놓으라는 요구랑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액수만 들어도 좀 아찔한데 이게 정말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취근에서 선불, upfront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의 공포가 그냥 극대화된 겁니다. 선불이요? 아, 그 말이 나오니까 당장이라도 막대한 달러가 진짜 빠져나갈 수 있겠다. 이런 공포로 번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혹시라도 이 막대한 달러 수요를 감당 못하면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외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떠올리게 된 거예요. 네. 이런 공포 심리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제적인 자금 이탈, 소위 셀코리아를 촉발했고 이게 또다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그런 악순환을 만든 거죠. 그런데요.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일본 시장은 왜 우리처럼 이렇게 막 요동치지 않는 건가요? 투자 규모만 보면 일본이 훨씬 큰데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단순히 투자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통화 스와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통화 스와프요? 네, 일본은 미국하고 상설, 그러니까 기한이나 한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무제한이요? 네, 이건 비상시에 엔화를 미국 연준에 맡기기만 하면 달러를 무제한으로 빌려올 수 있는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같은 아주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런 안전장치가 있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리 큰 규모의 투자를 해도 외환 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이런 상설 스와프 계약이 지금 없습니다. 아, 비상시에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나타나는군요. 게다가 원화는 국제적으로 잘 안 쓰이는 통화라는 점도 약점이라고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엔화는 국제 결제나 금융 거래에 꽤 널리 쓰이니까 일본은 필요하면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 어디서든 달러를 조달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원화는 국제적인 쓰임새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달러 대부분을 우리 국내 외환 시장에서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 똑같은 규모의 달러 수요 충격이 와도 한국 외환 시장에 받는 압박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통화 스와프 체계를 그토록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군요. 얼마 전에 구은철 부총리가 미국 재무장관 만나고 돌아왔는데 뭔가 좀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하고
통화스와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아주 절박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어요. 오, 환율 부분은 협의가 완료됐다니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통화 스와프 자체에 대한 합의 소식은 아직 없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시장 불확실성의 진짜 핵심입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나 규모,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되거나 발표된 내용이 아직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통화스와프 캐드를 3,500억 달러 투자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통화 스와프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별로 구체적인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시나리오 1, 최상의 경우인데요. 이건 무제한 또는 그에 준하는 상당 규모의 통화스와프가 체결되고 3,500억 달러 투자 방식도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만하게 합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외환 유동성에 대한 불안 심리가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지겠죠. 원달러 환율은 아마 1,300원대 초중반까지 빠르게 안정될 수 있고요. 와, 1,300원대요? 네. 그리고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도 다시 바이코리아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은 강한 V자 반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럼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97년 외환위기까지 언급하셨는데 정말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합니다. 네. 근데 과거와 달라진 우리 한국 경제 기조 체력이나 외환 보유고 수준을 고려할 때 정말 97년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위험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경각심을 위한 강조이신지? 아,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97년하고 지금의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나리오 2, 최악의 경우는요. 통화스와프가 최종적으로 결렬되고 미국이 당초 요구대로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를 계속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졌다고 해도 단기적으로 외환 시장의 패닉이라든지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안전판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달러 유출 공포가 현실화되면 외국인 자금의 패닉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1,500원. 네. 이 경우에는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충격파가 불가피합니다.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중간 정도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현실적으로는 이쪽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시나리오 3, 중립적인 경우인데요. 이건 과거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좀 제한된 규모와 기간을 가진 임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고 투자 규모나 방식도 양국이 좀 절충점을 찾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최악의 위기는 피했다는 안도감이 작용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시장의 근본적인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전후에서 꽤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1,400원대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겠군요. 네, 자산 시장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자산별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씩 짚어보죠. 먼저 외국인 수급하고 환율에 가장 민감한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시나리오 1. 최상의 경우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일 겁니다. 특히 이번 조정 국면에서 기술적 지지선까지 좀 하락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수출주들이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반대로 시나리오 2, 최악의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원화 가치 폭락으로 코스피의 급락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서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 무섭네요. 시나리오 3, 중립적인 경우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는 뚜렷한 방향 없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거나 제한적인 반등 후에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죠. 금 가격의 향방도 궁금합니다.
금 가격은 시나리오별로 아마 정반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나리오 2, 최악의 경우에는 극심한 금융 불안과 시스템 리스크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폭발하면서 금 가격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 국내 금값 상승폭은 더 커질 거고요. 반면에 시나리오 1, 최상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금에 몰렸던 자금이 다시 주식 같은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면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오히려 좀 빠질 수도 있겠네요. 네. 시나리오 3, 중립적인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 가격은 현재와 같은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지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자산 시장인 부동산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부동산 시장은 거시경제나 금융 안정성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시나리오별 영향이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최악의 경우에는 실물 경제 충격하고 금융 시스템 불황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하방 압력에 직면할 수 있어요. 금리가 급등하고 대출 상환 부담 커지고 구매 심리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급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시나리오 1 최상의 경우는요? 그때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급락 리스크는 현저히 줄어들고 시장은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원화 강세로 외국인 매수 유입 가능성은 좀 있지만 국내 경기도나 우려가 내국인 수요를 좀 제약할 수 있어서 가격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시나리오 3 중립적인 경우는요? 그때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안도감에 급락세는 진정되겠지만 뚜렷한 반등 모멘텀 없이 그냥 관망세 속에서 약보합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 자산의 대표 주자죠. 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코인 시장은 글로벌 유동성하고 위험 선호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군인데요. 시나리오 2,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을 그냥 지배하면서 투매하고 패닉 셀링이 나타나서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레버리지 청산까지 겹치면 하락폭은 더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시나리오 1, 최장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다른 위험 자산하고 같이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조심스럽군요. 네, 다른 자산에 비해서 규제 불확실성 같은 내재적인 변수가 워낙 많아서 반등 강도는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중립적인 경우에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글로벌 유동성 변화나 거시경제 지표 발표 같은 거에 따라서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이 한미 협상 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들도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선 곧 다가올 한국하고 중국의 장기 연휴, 추석 연휴 같은 거요. 이게 아시아 금융시장의 거래량을 확 줄여서 수급 공백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맞네요. 추석 연휴. 네. 특히 한국은 휴장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해외에서 혹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지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한은은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경기를 좀 부양해야 한다는 금리 인하 압력하고 또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을 방어하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금리 인상 또는 동결 필요성 사이에서 정말 극도로 어려운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겠네요. 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채 비율, 그러니까 레버리지,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특정 국가나 시장에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이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른 곳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정말 숨가쁘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짚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겉으로 드러난 미국 경제 지표의 강함, 그 이면에는 자산 격차 확대라는 좀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었고 이것이 글로벌 시장, 특히 한국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시장의 명운을 가를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한미 간의 3,500억 달러 투자 및 통화 스와프 협상 결과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안개 속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생존,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과도하게 빌린 돈, 즉 레버리지를 최대한 줄이시고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금 확보군요. 네. 그리고 한미 협상과 관련된 뉴스 헤드라인 하나하나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별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좀 전략을 세워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최악의 시스템 위기만 피할 수 있다면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특히 그 S&P 500 지수가 추가적으로 한 10%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기술적인 위험 신호도 좀 경계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기술적으로 보면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채권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아, 현재 그 지점에 좀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만약 이 수준마저 하회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정말 극대화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번 한미 협상이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잘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연 이걸로 안심하고 끝낼 문제일까요?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라는 이 외부 변수 하나에 온 나라의 금융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는 이 상황 자체가 어쩌면 우리 경제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구조적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의 국제적인 위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혹은 과거 일본 경제의 흐름을 확 바꿔놓았던 플라자 합의처럼 우리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더 큰 구조적 전환의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은 없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